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민사특별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민사특별법이란 이 뜻도 민법에 관한 특별법 규정들을 모아놓은 내용을 그냥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요. 자, 민사특별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여기에 특별법이니까 이 특별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즉, 민법에 규정이 있고 민사특별법에 개별 규정이 있으면 민사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민사특별법에 적용되는 내용이 없을 때 민법이 이제 보순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민사특별법에는 우리가 시험 범위를 대상으로 삼는 게 5개 법률이죠. 그 5개 법률이 바로 우리 교재 거기에 민사특별법 제목에 보시면 돼 있죠. 제1장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1장과 2장 이 두 개는요, 민법상의 임대차 부분에 대한 특칙이에요. 그 다음에 3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권과 양도 담보권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말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담보 물건에 관한 특칙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특히 저당권에 관한 특칙을 여기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는 우리 민법에 구분 소유권 제도가 한 개의 조문이 있어요. 이 한 개의 조문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서 상세하게 규율을 하고 있죠. 5장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는 우리 물권법에 있어서 등기 제도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이 등기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유의하라고 만든 법이 바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골자는 부동산 실권리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으로 나타나라. 즉 부동산 물권자는 반드시 등기부에 그 물권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개의 시험 범위를 하고 있는 이 특별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입문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제도만 제가 설명하고 규정들의 내용은, 상세한 내용 부분은 우리가 기본 강좌에서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이 법 규정의 법 이름만 봐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 내용 중에서요,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냐 하면 주택 임차인,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있는 규정들의 대부분은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규정을 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규정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만약에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할 때 약속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돼버려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주택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 이것은 전부 무효가 돼요. 즉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도록 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반드시 이 법 규정대로 행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하게 되는데, 다만 그 가행규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계약을 했다면 계약 당사자를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적용해서 두 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임대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냐,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별히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 대부분이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첫 번째 주택이어야 되죠. 자, 임대차의 목적물은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세 번째 보호 대상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으로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법이 추구하고 적용되는 그러한 대상이다.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적용 범위 보시면 주거용 건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주거용 건물. 자, 주택이 바로 다른 말로 쓰면 주거용 건물을 말하죠. 이게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다. 그죠? 적용되는 대상 건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은 기와 침식을 하면 자연인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연인은 국민이어야 되죠. 국민. 원칙적으로 그죠. 다만 이 국민은 조금 더 확대했어요.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만약에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이 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기와 침식을 하고 생활 터전으로 삼는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법인은 임차인이 지위에 있다 할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민법상의 임대차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거기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가면 대항력이라고 해놨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보호하면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임차인이 한번 정하면 그 주택에서 약속한 날짜까지, 기간까지 안전하게 기와 침식,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그 집에서 생활 터전으로 또 기와 침식, 생활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면 되죠. 그것을 위해서 소유자,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양수인 소유자, 신소유자한테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다만 우리 민법의 대항력의 발생 근거는 등기가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다만 민법의 등기 제도는 집주인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등기가 실현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대부분 안 해주려고 그러죠. 임차권 등기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민법에 제도는 있으나 이걸 활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 임차인의 보호 방법으로서의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임대인의 협력을 받지 않고도 임차인 혼자 대항력을 발생시켜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돼요.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때 주민등록은요, 전입신고해버리면 주민등록이 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이렇게 확정해버린다는 거죠. 자, 간주란 것은 그대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법이 강제로 그렇게 인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전입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이고, 그럼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죠? 임차인이 그 주택으로 이사 들어오면서 당해 주민센터에 가서 나 이 주거지로 내가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신고를 해버리면 마치 등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죠. 주택에 이사 오고 인도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갖춰라. 즉 전입신고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럼 전입신고 해버리면 이 요건 마치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게요?
바로 보증금을 임차인이 목돈으로 임대인한테 준단 말이죠.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면 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나오잖아요. 자, 이때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그리고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집주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 있죠? 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임차인한테 인정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는 보통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제도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 임차인의 경우는 뭡니까? 그 집주인한테요, 자기가 이제까지 목돈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그 목돈을 이렇게 맡겼다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사 나올 때 그 보증금을 회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증금이 준비 안 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올 때 그것을 받아서 은행에 대출한 것을 갚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라는 목돈은 굉장히 임차인한테는 소중한 재산,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모았던 전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변제받아야 또 다른 데 가서 이사를 갈 수 있죠. 생활태전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안전하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게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입니다. 다만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여기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이 이거겠죠. 등기를 했거나 아니면 주택 인도 받아서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는 상태,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그 날짜, 임대차 한 날짜를 바꿀 수 없도록 일자를 확정하는 거죠. 이 확정일자를 이렇게 갖추면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제도가 바로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우리 법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만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항력,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보호, 우선 변제받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5페이지 가면 거기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도 있죠. 양갈로 2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표예요. 요 기준이 우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소액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서울특별시 같으면 보증금은 일단 1억 1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 이하로서 이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액이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일정액이 바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수도권 중 과밀어째권역 해서 서울특별시 제외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과밀어째권역 외에도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용인시 그리고 화성시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 그 다음에 용인시, 그 다음에 화성시. 여기에는요, 우리 법을 개정해가지고요, 보증금 1억 이하여도, 이하되고, 여기서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되고 여기서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역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지어야 됩니다.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빼버리고요. 광역시, 안산시, 또 용인시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빼버리고요. 김포시, 광주시, 그리고 파주시까지요. 세 번째, 이게 광역시에 이러한 파주시까지 합치죠. 여기는요, 6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까지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에서 여기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요.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에서 1,700만 원까지 이래서 있어요. 5천만 원 이하에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 외에는 뭐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죠. 이게 보증금 반환 채권은 거기에 양갈로 3번이 났죠.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 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이 법원에요, 당해 주택과 대지를 경매 처분했을 때 그 대금에 대해서 나 우선 변제받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요구를 해야만 법원이 배당을 해준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채권을 우리는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임차인 스스로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이 당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배당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그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배당 요구 채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 네 번째요. 역시 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 대항력에 관한 이 내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 만드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도 갈 수 없고, 왜? 이사를 나가버리면 이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항요건 있죠? 이걸 계속 존속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 나가버리면 주택 인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또는 주민등록을 다른 데 옮겨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대항력이 사라지겠죠. 대항력이 사라져버리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사라져버린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그게 바로 뭐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자기의 대항력과 그리고 우선 변제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명령 신청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강제로 실행해 버리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순간, 즉 경료가 되면 당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 존속합니다. 즉 임차인이 다른데로 이사 나가더라도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종전에 발생되어 있는 대항력 우선 변제적 효력이요,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만약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었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조 효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 합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존속기간의 보호가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장해라 이났죠. 그래서 최단기간을 2년으로 보호합니다. 만약에 2년보다 짧은 기간, 예컨대 존속기간을 1년만 빌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는 임대인은 1년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기간 약정을 1년만 했으니까 1년 됐으니까 나 이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내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임차인을 위해서 임차인에게 입장에서 보호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2년 보장을 무조건 강제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2년 강제한다 이게 아니고요. 당사자 약정이 만약에 1년으로 약정을 했다 할 때 임대인은 1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1년이 만료됐으니까 나는 이사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동시에요. 임차인은 나 2년 보장 받으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최단기간이라는 이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 법에서는요,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든가, 보증금 증액해달라는 말도 안 한다든가, 등등, 임대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나 이사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차 존속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임대차가 법정 갱신, 당연히 갱신된 걸로 인정합니다. 이때 법정 갱신됐을 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역시 이때 2년으로 보장한다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 2년으로 보장되는 기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는 이사 나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가겠다라고 임대인한테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버려요. 자,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정갱신제도라 그래요. 자, 이렇게 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우리가 민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부분이 주택임대차와 유사해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시면 이걸 공부하실 때는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민법과 차이점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점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됐으니까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상가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죠?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또 보호는 누굴 보호하냐?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이때 임차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법인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먼저 적용 범위 보세요. 거기 보면 임차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요, 상가 건물이어야 하고, 두 번째, 보증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요, 6억 1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6억 1천만 원 이하여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이 넘어버리면
상하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제한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더 주택임대차와 차이점이죠.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관계없어요. 그래도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이요 6억 1천만 원을 초과해버리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는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을 여기에 적용하겠다. 규정들을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을 같이 알아두시고 이게 6억 1천만 원 할 때 이것은요 월세의 경우 예컨대 3억 보증금에 월세를 350만 원 받는다 라고 하면 보증금이 6억 1천만 원이니까 여기 아이고 여기는 3억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월세 그죠? 차임이라 하는데 보통 월세 월 차임이 350만 원이면 350만 원 곱하기 1분의 100을 곱해서 환산보증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3억 이게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되죠. 이게 3억 5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게 3억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6억 5천만 원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금액을 초과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5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적용 범위에 양갈로 2번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58페이지 가면 대항력. 여기도 대항력이 있죠.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의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대항력이 있는 데는 방법. 그 다음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것이 주택임대차와 똑같은 제도 존재합니다. 다만 용어만 잠깐 바뀌죠. 대항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필요한데 그때는 상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에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장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항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금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되죠? 대항 요건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죠. 이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돼 있고 여기도 물론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죠. 제일 밑에 표로 만들어 놨죠. 여기는 이거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면 존속기간의 보장 제도가 있죠. 존속기간의 보장은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이었잖아요. 2년.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1년이 1년. 이것도 역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1년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로 만약에 합의했다면 임차인은 6개월 만료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나는 1년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법정갱신제도도 역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건 바로 3번, 양갈로 3번입니다. 보통 어떤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장사를, 이런 종류의 장사를 한다는 것이 그 주변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드디어 고객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보장돼야 됩니다. 한 1년쯤 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고객을 만드니까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주세요 해버리면 고객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또 다른 데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한 곳을 정하면 최소한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것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죠. 한 곳에서 계속 나는 사업을 하겠다, 영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갱신합시다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이 법에서, 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놓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의 거절, 이것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거절하려면 법상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여기 법에 8가지를 규정해놨어요. 여기에 해당될 때 한해서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놨다. 한한다라는 거예요. 한한다. 8가지. 그래서 이 8가지를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시험 보실 때는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정리해놨죠. 59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하면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갱신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 하단에 1, 2, 3, 4, 5, 6, 7, 8 다음 페이지까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8가지 사유가 바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에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60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또 법이 개정돼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바꾸어 두시기 바랍니다. 10년간 보장합니다. 10년간 5년이 아니다. 10년으로 바뀌었다. 10년간 보장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10년간 계속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서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0년. 자, 그걸 바꿔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요, 동그라미 3번에요. 자,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지만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여기도 조심해야 되죠. 거기도 또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자, 보증금이나 또는 차임을 증액 청구할 때는 이때 증액의 범위는 100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9가 아니라 100분의 5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 차임 등이 증액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또 증액 청구하면 못하죠. 이게 안 되죠. 1년 내에 또 제한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제한된다. 자, 보증금, 차임, 증액 청구에 있어서는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로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요, 임차인이, 자, 다른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건물주인 임대인한테 그 임차인을 소개하는 거죠. 신규 임차인에 데리는 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할 때는 그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 이 사람하고 지금 현재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죠. 내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고객이 이렇게 많고 내가 여기에 이런 장사한다는 걸 다 알려놨으니까 고객이 그대로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가겠다. 또 여기 시세를 다 해놨는 거 그대로 넘겨주고 가겠다. 이럴 때
그 시설비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전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을 우리는 보통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이 권리금이 보호됩니다. 임대인은 건물주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계약한 그 권리금 계약을 방해해서 권리금 못 받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권리금을 보장해 주죠. 자, 이 권리금 보호에서는 양갈로 2번 있죠. 권리금 보호에서 거기에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기도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가 아니라 여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권리금의 보호. 이것은요,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이 사이에 종전 임차인이 자기가 소개해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사이에서 권리금에 관한 약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권리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자, 여기에 6개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바뀌었다. 요 기간 동안 권리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약에 건물주인 임대인이 방해해서 지금 현재 임차인이 손해봤다라고 하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임대차가 끝난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임대인인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3년간의 소멸시효를 인정한다. 이런 제도가 여기에 설명해 놓았죠. 자, 이것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내용에서 중요한 제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61페이지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란 것은 민법상에 있는 담보물권인 저당권에 관한 특칙들을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저당권을 가지고 법원에다 경매 신청하고 경매 실행은 법원이 강제집행법엔 경매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해서 경락되면 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가 자기의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채권을 회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했을 때 여기는 자, 가등기 담보 등, 이 등에는 양도담보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가등기 담보라는 것은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가 가등기 하는 거죠. 보통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를,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을 가등기해 두는 거죠. 이게 이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등기 담보권을 채권자가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도담보권은 뭐냐 하면 양도담보는요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나 제3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가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자기 앞으로 어떻게 돼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해 두는 거죠. 다만 이때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있으되 소유권자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자로 행사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담보 목적의 소유권 취득이다 이 말이죠. 담보 목적의 소유권 취득이니까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하면 그때 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뭐 처분한다든가 해서 자기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는 당의 목적물은 채권자가 직접 소유권자처럼 행사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나 제3자가 양도담보 물권을 설정해 준 그 당사자들이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소유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전부 다 뭐예요?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에 담보 물권자이면서 채권자입니다. 여기에 가등기 담보권을 갖고 있는 가등기권자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든 간에 전부 다 담보 물권자로서의 지위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담보 물권자. 즉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우리는 여기에 민법상의 저당권의 경우는 이 실행하는 방법이 실행, 권리 행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매권이죠. 경매권. 그 외에 행사를 하려면 유저당 특약을 해야 됩니다. 자, 경매권 행사다. 이 경매는 법원에다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그 경매 절차를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 유저당 특약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해 준 설정자하고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당해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예요. 이렇게 합의한 내용, 즉 저당권 실행인 경매 이외의 방법, 경매 이외의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죠. 약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저당 약정이라고 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여기는요, 가담법 상의 방법은 이렇게 경매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경매권 행사 그 외에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인 이 채권자들이 당의 목적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유권 취득하는 걸 뭐라 하냐, 이걸 귀속 청산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채권자가 당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 법에서 강구해 놨다는 거죠. 다만 이때 귀속 청산을 선택할 때는 채권자가 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해 버리기 때문에 지나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심하죠. 채무자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고 예컨대 10억짜리 건물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거의 약탈하다시피 해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귀속청산할 때는 반드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여기는 청산 절차를 경유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배웁니다. 귀속청산, 즉 채권자가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가는 방법, 그 절차.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취득해서 가져가는 것을 이 법 절차에 따라서 제약하는 이런 절차를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통 사적 실행이라고 그러죠. 즉 법원의 공적기관에서 끼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그냥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사적 실행으로서의 귀속청산이라 하고, 이 사적 실행인 귀속청산을 일정한 절차,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약자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일단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업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가등기 담보대항 법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 민법과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강좌에서 상세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